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6월 16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만드는 소식 두 가지가 전해지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이거 엄청 화나는 뉴스예요. 뭐냐면요. 일본 경제 전문지 중에 비즈니스 저널이라는 데가 있죠. 여기가 14일 날 보도를 했는데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한국인이 숨 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은 한국인도 부정할 수 없다는 것 이렇게 썼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숨 쉬면서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또 예전부터 사회 전반에 거짓말과 사기 행위가 만연했지만 경제 불황이 심해지면서 사기 범죄가 더욱 늘고 있다. 옛날보다 더 거짓말 많이 한다는 얘기인 거지.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진짜 화만 났을 텐데 얘네가 근거도 들었어요. 우리나라 경찰청 통계를 인용했는데 2000년에는 한국에서 위증죄로 기소된 사람이 1198명, 무고죄는 2956명, 사기죄는 5386명 이렇게 됐었대요. 근데 2013년이 되니까 위증죄가 3420명, 무고죄는 6244명, 사기죄는 무려 29만 1128명 이렇게 급증했대. 숫자가 엄청나죠?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붙여놨어요. 이는 일본, 지네 나라랑 비교하면 무려 66배나 더 많은 수치래. 인구 규모를 감안해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많잖아. 똑같은 비율로 놓고 봤을 때 무려 165배나 많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사기를 많이 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사기 피해액이 43조 원에 이른다. 그래서 한국은 세계 제1의 사기 대국이자 부패 대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게다가 그 다음에 이 얘기도 덧붙였어요. 한국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많은 뇌물을 받고 있으며 특히 전두환 이후 대통령들은 모두 본인이나 친족에게 뇌물 또는 부정축제 혐의가 발각됐다. 나라 전체가 거짓말 학습장으로 대통령 등 영향력 있는 큰 사회 지도층들이 대담하게 거짓말을 한다. 이런 해설까지 붙여놨어. 뭔가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 기사에 의도는 보이죠. 요즘 혐한론이라고 하죠. 한국을 폄하하는 거. 이게 좀 힘을 잃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불을 지피려는 일본 우익들의 음모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지네들 역사까지 왜곡하는 놈들이잖아. 역사까지 왜곡하는 놈들이 우리한테 거짓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근데 통계는 우리나라 경찰청 통계잖아. 이 통계만 보면 도대체 이거에 대해서 반박할 근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진짜 분통이 터지더라고. 진짜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통계를 조작하진 않았겠죠. 맞는 말을 하긴 했을 텐데 중요한 거는 일본은 통계적으로는 작게 나올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더 나쁜 짓을 많이 해왔잖아. 그렇죠. 지금 거짓말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악질적인 거짓말이 뭡니까? 가미가제. 야, 니네가 비행기 타고 미군 항공모함에 꼬라박으면 너네는 신이 된다. 이게 말이 돼요? 그렇죠. 거기다가 위안부가 없었다 이런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데, 문제는 일본 놈들이 니네들 나쁘니까 우리한테 그런 지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계제가 아니잖아. 우리 자체도 생각보다 사기죄나 이런 게, 위증죄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진짜 저는 되게 놀랬거든요. 이 수치를 보고. 그렇죠. 그런 거는 인정할 건 인정하되 일본 너네도 더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 너네가 과연 그럴 계제냐, 그런 거죠. 그렇죠. 아무튼 참 저는 이거를 진짜 우리는 이런 통계 믿을 수 없어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심정이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소설가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노벨상 버금가는 상을 받았잖아요. 맨 부커상. 이때 한강 씨만 상을 받은 게 아니었죠. 번역가가 상을 공동으로 수상해서 국내에서도 이분이 되게 유명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지 어제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데바러 스미스 씨가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서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대. 노벨상을 타는데 번역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스미스 씨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노벨상에 대해 집착하는 게 자기는 약간 당황스럽대.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붙였어요. 상은 그저 상일 뿐입니다. 작가가 좋은 작품을 쓰고 독자가 이거 좋아하면 그것으로 작가에게는 충분한 보상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를 진짜 어떤 생각으로 했을까? 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스미스 씨가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지적한 게 아닐까. 뭐냐면 요즘 책들 안 읽잖아. 네. 우리나라 독서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성인들이 한 해 사는 책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죠. 책은 읽지 않으면서 노벨 문학상을 바라는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느냐.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기자간담회가 뒤집어질 테니까 좀 애둘러 표현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미국 애들은 이런 소리 잘 하죠. 그리고 비슷한 게 국보 논란 이런 거 있잖아요. 국보 1호 논란. 남대문을 계속 놔둬야 되느냐. 그리고 요즘은 훈민정음 해례본 이거를 일본어로 해야 되냐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서 이런 얘기를 하죠. 국보는 다 국보다. 이거는 행정적 관리상 넘버를 매긴 것뿐이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노벨상에 집착하는 심리가 이해는 돼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렇죠. 그죠? 그리고 얼마나 영광적인 상입니까? 그러니까 국보 1호와 2호. 2호가 뭔지 아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아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엄청나게 큰 차이인데 아무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러니까 일단 노벨 문학상을 원하면 책부터 읽어야죠. 책부터 읽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책을 좋아하니까 노벨 문학상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스미스 씨가 지적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저는 최근에 저희 경제브리핑 구글의 미래 이벤트를 보면서 희망을 느껴요. 구글의 미래를 읽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벤트 댓글이 쇄도하고 있죠? 그렇죠. 이번 주 말까지도 계속 이벤트 응모 받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글의 미래 놓치지 마시고 꼭 응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급 6,000원으로 올려줄게. 이런 식으로. 아이고 사장님 최저시급 챙겨주자고요. 알바가 합이다. 알바몬 철원입니다. 나 진상인데 3개월 할부. 네 귀한 집 자식이다. 알바가 합이다. 알바몬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오늘 또 미국에서 재미난 소식이 들려왔죠.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이게 올라간다, 아니 이번에도 동결할 것이다 얘기들을 전해드렸었는데 미국 기준금리 결국은 동결됐다고 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요 현지 시간으로 15일 통화정책회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기준금리를 현재 0.25%에서 0.5%로 동결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대요. 이거는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이후 6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왜 이랬을까요? 연준은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 고용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올리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실제로 미국의 신규 고용이요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대요. 5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기준금리 올리기에는 좀 부담스럽겠죠. 네. 또 하나 금융시장에 큰 이벤트가 있죠. 뭐냐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투표, 브렉시트라 그러죠. 네. 브렉시트 관련된 국민투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이 브렉시트가 될지 안 될지 이게 결정이 돼야 금융시장의 방향성을 잡을 텐데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 부담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미국이 안 올릴 거라는 걸 알고 한은에서 금리 내렸나? 한은에서는 그때 그렇게 얘기했죠.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우리 기준금리 내리겠다. 그렇게 얘기하긴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 미국 기준금리가 영원히 동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수순이거든요. 연준도 오늘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올해 언제 금리를 올릴지 뭐 이런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 연준 위원 중에 9명은 올해 2번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올해 2번이면 지금 연준 회의가 남은 게 다음 달 그러니까 7월,
9월, 11월, 12월 4번 중에 2번을 올리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최소한 1번에서 2번은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미국에선 그렇게 얘기했잖아. 브렉시트 같은 이 불확실성 때문에 기준금리 당장 올리긴 힘들다. 근데 이 금리를 올리지 않고 그냥 붙들어 놓는 게 오히려 그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가중시킨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생기더라고요. 예. 할 때가 됐는데 안 해. 그러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중고차 성능 상태 실제와 매우 다른데 특히 인천에서 이러한 피해가 유독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희 오늘 메인 섹션도 인천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인천이랑 우리랑 뭔가 관계가 있나 보네. 예, 소비자원이요 16일 인천광역시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차 실태 공동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2,228건인데 매매 사업자 소재지별로는 경기도가 881건 약 4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인천이 20.2%로 두 번째로 피해가 많았는데요. 매년 꾸준히 이 사례 접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을 보면요. 성능 상태, 점검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68%를 차지했고요. 세부적으로는 성능 불량 32%로 가장 많았고 사고 정보 고지를 미흡하게 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달랐다. 이게 18.2%, 8% 뒤를 이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속이는 분들이 많군요. 예. 성능 불량 피해 144건 가운데는요. 오일이 샌다 2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네요. 그리고 진동 소음 18.7%, 시동 꺼짐 12.5%, 냉각수 샌다 9%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진짜 중고차 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잘못하다가 피해 있기 십상이겠네. 예, 일단 서류 요게 확인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말 그대로 서류입니다. 시운전을 직접 해보는 게 가장 정확하죠. 차를 한번 몰아봐라. 예, 그리고 평균 가격보다 너무 싸 이런 경우는 일단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싸게 파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예,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저희가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방송에서 한우 먹기 힘들어졌다. 한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한번 전해드렸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돼지고기라도 먹으면 되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젠 돼지고기도 먹기 힘들어졌대. 왜냐하면 돼지고기에 가장 많이 먹는 부위가 삼겹살이잖아요. 그렇죠. 삼겹살이 아니래 이제 금겹살이래. 그만큼 가격이 비싸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오늘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여기를 보니까요. 돼지고기 1등급 기준으로 전날 거래된 키로당 가격이요. 평균 5,934원 이렇게 됐대요. 지난달에는 4,300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여 만에 무려 1,600원 가까이가 오른 거야. 예. 특히나 문제는요.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철이 언제인지 아시죠? 여름 휴가철. 휴가 가서도 삼겹살 다 구워 먹잖아. 그래서 조만간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 평균 가격이 6,000원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대요. 특히 돼지고기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삼겹살 가격은요. 100g당 현재 2,600원 이렇게 된대요. 네. 근데 이거는 지난달 4월에 비해서는 무려 60%나 오른 셈이래. 60%요? 완전히 급등한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돼지고기 가격이 올랐을까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제역으로 인해 미리 살처분한 이런 돼지고기가 많아서 출하량이 이제는 줄어들었다. 아무튼 하도 못 먹어가지고 돼지고기라도 먹어야 되겠네.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앞으로 돼지고기도 먹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치킨 먹어야 되나? 한우가 몰랐다고 하니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대기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여기서도 일부러 올린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안경이나 가구점 이런 데서도요. 앞으로는 10만 원 이상을 구매를 할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안경점, 가구점, 전기용품이나 조명, 의료용 기구, 건설 자재 판매 업체도 모두 해당이 됩니다. 16일 국세청이 이같이 밝혔는데요. 해당 업종 소매업소는요. 7월 1일 거래분부터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의무화된 사업자 수가요. 사업자 등록증 기준으로 7만 5천 명인데 실제 사업에 따라 더 많은 사업자가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인데 발행해 주세요 했는데 발행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태료를 내는데요. 판매액의 50%. 오호. 그러니까 10만 원 팔고 영수증을 발급을 안 하면 5만 원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러면 이걸 어디 신고해야 되는 건가요? 예, 소비자가요.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신고를 하면 신고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저는 이것도 좀 찜찜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재정 다 털렸다. 어제도 잠깐 얘기 드렸었잖아요. 예. 근데 가장 좋은 수단인 법인세는 안 올리고 있어. 그러면 세금을 어디서 충당하려고 하는 걸까요? 자영업자 털겠다. 이 얘기가 아닌가. 그게 의심스러워요.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고요. 저는 이런 야로도 생길 것 같아요. 10만 원이잖아요. 그럼 9만 9천 원에 물건을 파는 거야. 그러면 영수증을 안 끊어도 된단 말이죠? 그렇네요. 오늘 저희가 재미난 행사를 다녀왔거든요. 이 행사 이름은요. 휴먼 테크놀로지 어워드 2016. 근데 이게 뭐냐면 요즘 알파고 때문에 내 일자리 뺏기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상당히 커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과연 사람과 인공지능이 공존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궁금증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라고 합니다. 이 행사는 한겨레 신문사 있죠. 예. 여기에 재미난 연구소가 있어요. 사람과 디지털 연구소. 여기서 주최를 했대. 벌써 올해 2회째라고 합니다. 예. 이번 행사에서는요. 국내에서 만들어진 14개 프로그램이 이번 수상을 했어요. 대상을 차지한 프로그램은요. NC소프트 문화재단이 만든 나의 AAC 이게 차지를 했거든요. 나의 AAC는 저희 방송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야. 예. 예전에 이 NC소프트 문화재단 이재성 전무가 나오셔서 저희 한번 설명을 해주셨었죠. 그렇죠. 말을 태어날 때부터 부모와 아이가 소통을 해야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 소통에 문제가 있는 어린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요 답답하니까 자기 몸을 막 꼬집거나 벽에 막 머리를 박거나 이런 자해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말이 안 통하니까 부모는 답답하잖아. 그래서 돈이 그나마 여유가 있는 부모들은 해외에서 이러한 기기를 수입을 해가지고요. 근데 단가가 싼 게 300만 원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NC 문화재단에서 이거를 보급을 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도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그 다음에 아이폰 앱 스토어 들어가서 나의 AAC 이거 검색하면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이 앱이 또 무료예요, 무료.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쓰실 수가 있는데 이게 작동하는 방법이 되게 간단해요. 일단 말이 안 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장애우나 뭐 파킨슨병 앓는 환자더라도 그림은 볼 수가 있잖아.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을 먹고 싶다. 이럴 경우에 말을 못하니까 진짜 자해하고 울고 이렇게 뗐어야 됐는데 이 나의 AAC를 쓰게 되면 물 그림이 나와요. 생수병 같은 거. 그리고 물을 주는 선생님. 두 개를 같이 클릭하면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물 먹고 싶어요. 선생님이 그러면 그걸 들으면 물을 바로 주게 되는 거죠. 네.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NC소프트는 게임 업체잖아. 게임 업체가 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을까? 참 궁금하더라고요. 이날 행사에서는요. 이 NC소프트 문화재단의 윤송이 이사장이 나오셔서 강연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를 이렇게 밝히시더라고요. 인간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데 기업은 시장성이 없어 나서지 않고 정부는 재정 문제로 단기적 지원에 그치고 마는 이런 분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NC소프트 문화재단 같은 비영리 재단 역할이 이 때문에 필요하다. NC소프트 문화재단이 비영리 재단이기 때문에 영리를 생각하지 않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NC 정도 되면 이제 대기업인데 보통 대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보면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현금이나 현물을 출자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잘하는 특화된 그런 능력, 그거를 재단을 설립을 해서 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더 생기더라고. 뭐냐면 게임 회사잖아요. 네. 게임 회사면
게임과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 만들지 않을까. 뭐 비영리 재단 만들어서 하더라도 왜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만들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날 시상식에 또 초대 손님이 한 분 계셨었죠. 정세승 교수. 이분이 나오셔서 강연을 하셨어요. 근데 이 교수님의 강연을 듣다 보니까 해답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정재승 교수가요. 지금 해외에서 뇌에 관련된 연구 중에 재미난 사례를 하나 공개를 하셨거든요. 이 연구에 따르면요. 인간의 뇌는 비슷하고 연관된 단어별로 활성화되는 장소가 다르대요. 예.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PC 뭐 이런 IT 관련되는 단어는 그 비슷한 영역에서만 활성화가 되고 또 야구, 축구, 뭐 스포츠 관련된 단어는 또 다른 곳에서 활성화가 되고 그런데 이 각각의 단어들이 관련성이 적을수록 활성화되는 장소도 멀리 떨어진대. 그러니까 가까운 것끼리 모이는 거예요. 유유상종하듯이. 네. 그런데 문제는 창의적인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재미난 점이 발견된대요. 뭐냐면 전혀 상관없고 멀리 떨어진 뇌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가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IT에 관련된 단어가 활성화될 때 엉뚱하게 예술 관련된 이런 단어 관련된 지역도 활성화가 된대. 창의적인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흔히 우리가 4차원이다, 제 또라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아주 진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 힘들 정도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들 중에 의외로 창의성이 뛰어난 분들이 많잖아요.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서로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것들을 연관시켜가지고 동시에 생각해내는 이런 게 바로 창의력이라고 정 교수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말을 다시 생각해보면 이거죠. 게임과 전혀 관련 없는 상관없는 이런 의사소통과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NC소프트 왜 그럴까요? NC소프트도 전혀 관련이 없지만 여기서 창의성을 발견한 게 아닌가. NC소프트야말로 진짜 창의적인 회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AAC를 실제로 구동을 해보면요. 게임을 하듯이 재미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관련 없지만 거기서 게임적인 요소까지 만들어내잖아. 얼마나 창의적이에요. 네. 그리고 저는 윤송희 이사장을 실제로 본 건 오늘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미모를 간직하고 계시더라고요. 나 진짜 그 얘기 안 하나 했는데 또 하네. 직장인들은 치열한 야생 현장으로 가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이들은 주차장에만 있는 자동차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적게 타면 적게 내는 메리츠 다이렉트 주행거리 할인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확인해보세요. 메리츠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오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자동차 얘기인데 네. 조금 화난 얘기를 전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시민의 발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버스, 지하철. 예. 버스가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이 가운데 빨간색으로 된 버스가 있죠? 좀 멀리 갈 때 타는 버스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제 요게 전문 용어로 광역버스라고 하는데 광역버스. 광역버스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아봤어요. 보니까 2개 이상의 시 또는 도 통과하는 거를 말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성남이나 인천이나 이런 데 가는 걸 얘기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 인천, 수원, 성남 이런 데가 되겠죠. 그런데요, 이 광역버스가 아무래도 광역 단위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러겠죠. 일반 시내버스보다 약 2배가 비싸요. 그런데 현재 수도권 광역버스 중에 가장 비싼 데가 인천이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이 인천시가 가뜩이나 비싼데 요금 인상을 또 추진 중이에요. 그래요? 10월 1일부터 기본 요금을 현재 2,500원입니다. 이제 요건 이제 카드 기준이에요. 현금으로 하면 좀 더 비싸겠죠? 2,500원인데 150원을 올려서 2,650원으로 하겠다. 퍼센트로 하면은 6%입니다. 아니 물가도 1%밖에 안 되는데 무슨 6%나 올린대. 핑계는 늘 어디서 많이 듣던 레퍼토리예요. 인건비 상승, 좌석제 시행으로 승객 감소 등등등으로 적자가 늘었다. 특히 작년에 서울과 경기도에서 광역버스 요금을 인상을 했는데 인천시는 동결을 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요? 서울과 경기도는요 2,300원, 2,400원이래요. 아니 올렸는데 오히려 인천보다 싸네?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 그 얘기는 잠시 뒤에 또 하겠습니다. 150원 올랐어요?
6%로 하면 꽤 돼요. 6%인데 절대적인 금액으로 하면 150원. 아이, 뭐 150원쯤이야. 무시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요. 거리 비례제를 도입한다는 거야. 아니 거리 비례제라고 하면 멀리 가면 더 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 지하철이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30km를 초과를 하면요. 최대 700원을 추가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개인에 따라서는 기본 150원 인상 플러스 700원 추가, 도합 850원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야. 아니 그러면 정확히 얼마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3,350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왕복이 아니라 편도잖아. 편도. 그러면 왕복이면 6,700원? 그렇죠. 자, 6,700원을 매일 버스 타는데 내가 써야 된다. 그럼 이 PD님은 이게 많다고 보세요? 적당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저렴하다고 보세요? 아니 난 출근 안 할래. 너무 비싸. 그쵸? 비싸죠? 그러니까 10월부터는 매달 17,000원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야. 아, 기존보다. 그렇죠. 참고로 거리 비례제?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국토교통부가요. M버스라고 들어보셨죠? M버스. 아, 예, 들어봤어요. 얘도 광역버스인데 얘는 급행이 붙어요. 급행. 아하.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류장이 좀 적다는 얘기겠죠? 이 M버스는 국토교통부가 관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일반 빨간 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M버스에만 거래 비례제가 도입이 됐고 기존의 빨간 버스에는 이게 없었대. 아니 근데 왜 인천만 이걸 도입하겠다는 거야? 부장님 일찍 나오셨네요. 아이 근데 왜 신문을 그렇게 여러 개씩 보고 계세요? 내가 의심병이 좀 있어. 에? 의심병이요? 한 사건을 놓고 언론에서 장난을 많이 하거든. 이 대리,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알아? 에이 제가 기자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런 순진한 친구를 봤나? 요즘에 계속 뉴스 나오는 어버이연합 알지? 그분들이 정말 애국심으로 그런다고 생각해? 뭐 어르신들이 용돈이나 벌러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어른들이 하필 거기서 용돈을 버냐고. 뭐 보수단체니까 보수를 받아야 움직이는 거라서. 아침부터 웬 아재 개그야. 시민단체가 집회하면은 단신, 어버이연합이 집회하면은 머리기사, 진보라는 말만 나오면 빨갱이 잣대부터 들이미는 거. 이게 바로 언론이 만드는 프레임이라는 거야. 프레임. 모든 기사에는 그 의도가 있는 법이라고. 오, 부장님은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사실 내가 요즘에 현직 기자가 쓴 재밌는 책을 하나 보고 있어. 이거 나쁜 뉴스의 나라. 아마 이대리가 보는 찌라시보다 훨씬 재밌을걸? 오, 진짜예요? 그럼 다 읽고 저 좀 빌려주세요. 이런 책은 좀 사서 보라고. 뉴스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알고 싶다면 한빛피즈 최신작 나쁜 뉴스의 나라. 아무래도 인천이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 중에,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뭐 충청도 이런 데 빼고 수도권에서 가장 멉니다. 거리가. 그래요? 대부분 90km를 넘는다고 그래요. 인천의 광역버스가 대부분 이제 90km가 넘는 장거리 노선이 많다고 합니다. 아하. 근데 이거를 경기도와 비교를 해봤더니 2배나 된대요. 2배. 오, 그래요? 예, 그렇다 보니 기본 요금도 비싼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인천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연간 수십억 원의 적자를 보는 버스 회사들이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서 노선을 유지해야 하는데 요금 인상이 필수다. 그러니까 시민의 불편을 지금 핑계 대고 있는 거죠. 아니 대우조선해양에는 뭐 11조나 막 갖다 퍼부으면서 이런 서민들한테 당장 필요한 버스에는 왜 돈을 안 퍼붓는 거예요? 어? 말이 안 되잖아. 자, 그렇다면 시민 승객 입장에서 제가 인천시의 논리를 한번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좀 세게 반박해 주세요. 예, 서비스에 맞는 가격을 지불하는 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당연한 일 아닙니까? 뭐 그렇긴 하죠. 예, 그렇다면 인천광역버스가 가격에 맞는 서비스와 혜택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냐? 이거를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청라에서 서울 강남으로 가는 광역버스가요,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얼마 걸려요? 2시간 반이 걸립니다. 아니 이거 버스가 2시간 반을 타야 된다고요? 지금
아이 서울대구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박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청라에서 강남입니다. 아니 2시간 반을 걸려서 갔다가 또 2시간 반을 걸려서 오면 하루에 버스를 5시간 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삥삥 돌기 때문이에요. 아하. 더 많은 승객을 태우기 위함인데 마치 예전에 비둘기 통일호 열차 기억나시죠? 그거랑 똑같네. 그런데 요즘은 시간이 돈이잖아요. 2시간 30분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천광역버스는요 경인고속도로를 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고속도로가 출퇴근 시간에 마애도로야 마애도로. 엄청 막혀요. 마의 속도로 달릴 수 있다는 얘기 아니죠? 이 막힌 건 마가- 아니지? 이 마가 말의 속도인가? 부평 아시죠? 부평에서 합정까지 기본 90분이랍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교통 흐름이 좋은 곳은 빙빙 돌고 돌지 않고 직진하는 곳은 막히고 답이 안 나오죠. 아 그렇군요. 승객 입장에서는 공짜로 타라고 해도 짜증이 날 것 같아요. 인천 시민들 사이에서는요 서울에 갈 때는 공항철도가 차라리 낫다. 상식이라는 겁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 그리고요 승객 입장에서 가격만큼 중요한 게 배차 간격입니다. 겨울, 여름 버스를 기다려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나의 인내력이 거의 부처 수준이구나. 인천광역버스는요 이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빨리 온다는 얘기예요? 20분에서 30분은 땡큐야. 40분씩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니 버스를 40분 기다리고 2시간 반 타고 이거 어떻게 하란 얘기야? 이 버스 회사들은요 이 승객들의 다리가 로보캅인 줄 아는 것 같아. 어허. 배차 간격이 길면 차가 와도 하필 내 앞에서 딱 문이 닫히죠? 아니 못 탄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좌석제가 기본인데 간혹 기사님들 중에서는 입석 승객을 태우기도 해요. 그런데 입석마저도 하필 내 앞에서 딱 끊겨. 그러면 어떻게? 30분을 더 기다려야 되죠. 꼬우면 전철 타든가 그거야. 이야. 참을인자 3번을 그리면 살인을 막을 수 있다고 누군가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 광역버스 요금 인상은 버스로 인상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게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거 또 올라요? 방금 브리핑에서 돼지값 올랐다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랬죠. 일반 시내버스는 물론이고 지하철, 택시, 고속버스, 항공료 온갖 탈 것들이 야 쟤네도 올리는데 우리도 올려야지 가격 인상을 부채질할 거라는 겁니다. 아이고. 경유값 사상 최저라고 얼마나 떠들어댔습니까? 노동자 월급은 안 오른다고 얼마나 떠들어댔습니까? 그런데 운송원가 상승이 웬 말입니까? 아 이제 진짜 재택근무할 수 있는 데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에서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불편한 진실인데요. 빈부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또 뭔 얘기예요?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 상당수는요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죠. 2시간 반씩 타고 다니고 싶진 않지. 그런데 인천에서 계속 출퇴근하는 이유는 딱 하나, 집값 때문이에요. 그러겠죠. 물론 나는 인천을 너무 사랑해, 알러브 인천 이런 분도 있겠지만 많지 않을 겁니다. 김구라는 인천 사랑한다고 하긴 하던데. 아 그래요?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인천의 집값이 싸거든요. 다행히 버스나 지하철이 인천까지 가. 그러니까 참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이미 부동산 측면에서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가 적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광역버스 타느라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고정비를 쓴다? 가처분 소득이 당연히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식이라도 해서 막차라도 놓쳤어. 택시를 타야 돼. 인천의 경우요. 최악의 케이스가 송도라고 그래요. 송도? 예. 강남역에서 송도까지 가면요. 할증 붙으면 7만 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택시비가 7만 원. 이 KTX가 아니에요. 오호. 반대로 서울에 사는 사람은 서울의 주택비가 아무래도 높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이미 높아요. 거기다가 교통비가 덜 들어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동거리가 기니까 피로, 스트레스 얼마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겠습니까? 거기다가 사고 위험이 늘어난다는 거야.
아무래도 많이 타니까. 어? 내가 발목을 뼈어. 오늘은 왠지 나의 엉덩이가 부드러운 시트를 원해. 그러면 자가용을 끌고 갈 거 아닙니까? 이동거리가 길다 보면 아무래도 교통사고 위험, 리스크도 늘어나겠죠? 온갖 비용이 점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광역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의 가격 인상이 단순히 몇백 원 오르는 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안 그래도 양극화가 매우 심한 국가 중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 인천시 광역버스 가격 인상이 양극화를 더욱 심화하고 더 나아가서 고착화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이 되는 이유죠. 아니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조선업계나 해운업계에 퍼붓는 그 돈의 일부만 여기다 갖다 써도 이거 완벽하게 해결될 것 같은데. 예, 돈 없어서 외곽으로 밀리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 대중교통마저 양극화가 되는 실정입니다. 경제브리핑 퀴즈쇼 1대1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오히려 가난한 현상을 일컫는 경제 용어는 창조혁신센터? 땡! 땡입니다. 왜 틀려요? 자원이 없으니까 창조라도 해야죠. 그렇긴 한데 답은 천연자원의 저주. 다음 문제 드리죠. 에이즈를 제외하고 가장 심각한 전염병을 유발하는 것은 가습기 살균제? 땡! 전염병이라고 했잖아요. 수백 명이 죽었는데 그게 전염병 아니에요? 이해는 되지만 책 좀 읽으셔야겠네요. 총균세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새 책을 내셨어요. 김영사에서 펴낸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나와 세계. 다음 시간까지 이 책 꼭 완독하고 오세요. 퀴즈 못 풀어도 출연료는 나오죠? 인류의 내일에 관한 중대한 질문.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나와 세계. 도서출판 김영사. 마지막으로는요. 외신을 통해서 참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전기차 얘긴데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기차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테슬라 있죠? 그리고 애플에서도 지금 비밀리에 전기차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라고. 비밀이라고 하는데 다 알아 남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전기차 이꼴 미국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작년에 판매 대수 측면에서 중국이 미국을 꺾고 1위에 올랐다는 거예요. 아니 중국에서 그렇게 많이 전기차를 샀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최근에 OECD와 국제에너지기구 여기에서 내놓은 글로벌 전기차 전망 2016 보고서에 따르면요. 글로벌 전기차 누적 판매량이 작년 말 기준 126만 대래요. 전 세계 전기차가 2005년에는 2,000대였대. 그러다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갈수록 가격은 싸지고 주행할 수 있는 거리는 늘어나고 충전 시술도 확보되고 이러니까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지난해 각국에서 판매된 전기차가요 약 55만 대예요. 생각보다 많네요. 예, 2014년보다 70%가 늘었어요. 순수 전기차가 33만 대, 그리고 전기의 성격을 가미한 하이브리드의 성격의 차가 22만 대. 이야. 그런데 지난해 21만 대가 팔린 중국이 미국의 11만 대보다 무려 10만 대를 더 팔면서 세계 1위로 오른 거죠. 아니 거의 2배가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중국에서 이렇게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이유가 뭔가요? 정부 보조금, 그리고요 세금 혜택, 저렴한 유지비 등의 장점이 빼놓을 수가 없고요. 전기차 소유자는요 베이징 같은 이른바 일선 도시, 여기는 베이징, 그리고 베이징의 위성 도시 이런 식으로 동심원을 그리면서 1선, 2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1선 도시에서는요 아무리 내가 차를 사고 싶어도 번호판을 못 받아서 차를 못 산다는 거야. 그래서 이 번호판을 오히려 차값보다 더 비싸게 매매한다, 이런 외신이 종종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전기차를 산다 그러면 번호판을 쉽게 준다는 겁니다. 나 전기차 샀겠어요 하면은 번호판 바로 내주는군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전기차 많이 사고 있는데 우리나라 상황은 어때요? 한국은요 작년에 신규 등록 전기차가 2,810대. 이것밖에 안 돼? 예. 그나마 이 가운데서도요 하이브리드 특성이 있는 전기차가
많다고 합니다. 전기차 수가 늘고 있지만 누적 4,330대로 세계 전체의 0.3% 수준이라고 하네요. 아니 세계 경제 11위 뭐 이렇게 자랑하잖아. 예. 근데 이거는 0.3%밖에 안 돼요? 아무래도 중국만큼 혜택이 많지 않고 그리고요. 충전 시설 아하. 이런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한국의 인구 100만 명당 전기차 충전 시설이 113개인데요. 전기차 선진국 이 16개국이 있는데 15위라고 합니다. 한국이. 아, 그렇군요. 거의 꼴찌죠. 1위가 노르웨이인데요. 한국에 몇 배인고 봤더니 134배. 오, 장난 아니네. 노르웨이는 우리보다 인구도 적은데 충전소가 우리보다 130배가 많아. 이야. 그리고요, 국내에는요, 완속 충전기보다 급속 충전기가 태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급속 충전기는 빨리 충전이 되는 거죠. 한국의 공공 급속 충전기가요, 다 합쳐보니까 100개밖에 안 된대. 아, 전국에 100개밖에 없어요? 중국은요, 12,000개. 이게 몇 배 차입니까, 이게? 일본도 6,000개. 차이가 엄청나네요. 아니 근데 저는 이 소식 들으면서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미세먼지. 지금 미세먼지를 엄청 고통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고등어 많이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